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조선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고조선에 대한 연구 방식과 또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그동안 독감을 심하게 앓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조금 그나마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가 좀 거슬리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이 어느덧 120여 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자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아니면은 여러 편을 들어오신 구독자님들에게는 이 설명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영상만 길어진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 영상에서는 또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도 이 영상을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구독자님들인 것 같은데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왜 그것을 그렇게 단정짓고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을 처음부터 하면 길다 하고 또 생략을 하면 근거가 없는 설명을 왜 하느냐 또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그 설명의 이 정도를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하셔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있다면 그 영상과 그 영상 속에 그 시간을 알려주시고 왜 그런 설명이 나왔는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그러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보충 설명으로 근거와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인식변화. 고조선을 시작으로 국호는 시조와 선조들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표현했다. 그러므로 고조선 시대에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있을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고조선이라는 것은 고대에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제사요, 두 번째는 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적어도 한민족 최초의 나라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글자 안에 들어있는 선조들의 이름이 있은 후에야 그분들이 생존을 하신 이후에야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가능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이 고조선의 최초의 나라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조선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은 후에야 단군이 나와서 그 선대의 역사를 종합을 해서 조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역사는 이미 있었고 그 후손인 단군이 조선이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분들의 역사를 이어서 그분들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는 이 나라를 세운다. 그런 의미로 고조선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겠죠. 조선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고조선에 대한 그 설명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그 영상이 정확하게 제목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좀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또 단순하게 설명만 하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앞으로에 있을 영상의 그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 조의 구성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신이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보다 세분화해서 더 세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라고 하는 이 글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세 분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진행 과정은 이렇게 되겠지만 보다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이러한 설명이 세 분에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이라는 글자를 보면 바로 처음에 첫 획, 고조선의 시조와 또 모계의 시조, 그 다음에 양족단의 최초의 인물,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날, 일, 고, 이것은 이 삼신, 이 초자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오른쪽 우리는 달월로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달월이 아니라 배주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좌변에는 조선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측은 그 이후에 삼신의 역사를 누가 이어갔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달월이 아니라 배주자가 한민족으로서의 글자가 될 것입니다. 달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인들이 사용할 법한 그러한 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선 할 때 이 선의 좌변에는 바로 물고기가 나옵니다.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속에 있는 그러한 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누군가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양이라고 하는 것도 이 물고기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총체적으로 결론을 여기에 조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앞으로 올릴 영상이 이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산해경에서 설명하는 최초의 고조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해진의 북해지 이후, 그러니까 이것은 산동 반도와 중국 대륙을 기본 그 지리로 해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의 동해 안쪽, 그러니까 산동 반도와 북쪽 모퉁이, 이것은 발해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해 안쪽, 북쪽 모퉁이에, 그러니까 동해 안쪽, 북쪽 모퉁이, 여기에서 홍산 문명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가 하가점 하층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동 반도와 발해만 일대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유국명왈 조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천독,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나라 사람들은 물가에 산다. 물가에 살면서 서로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돈독하다, 서로 챙겨준다, 아낀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붉은 색깔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독. 그래서 어떤 번역을 보게 되면 동해 안쪽 북쪽 모퉁이에 나라가 있는데 조선과 천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독이라는 것은, 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이라고 쓸 때에 중앙에 있는 이 내력은 이 수직으로 된 장대 같은 획, 이것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시작되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첫 글자다 해서 시체자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 조선이라는 이 글자에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어 대자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신 이렇게만 해도 이것이 천신 설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냥 천 이렇게만 해도 또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렇게만 해도, 이 둥근 모양만 해도 이것은 태양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에는 천신, 천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이라는 글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이 천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태양을 나타내고, 이 몸체 이것은 상형 문자로서 크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큰 해가 되는 것이죠. 천신이 뭐냐? 큰 해. 해는 하나뿐인데 왜 크고 작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 최초의 해가 큰 해가 되고, 또 이분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분의 자손들은 작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국시대라든지 그 이후에 다 우리들은 아래에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해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주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일러서 일월지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월지자가 무엇입니까? 햇님과 달님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죠. 이 달님도 역시 그냥 달이 아니라 이분도 달이라는 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모계입니다. 모계. 천이라고 하는 것은 부계고 달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계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고대 최초의 상형 문자에 달로서 이렇게 여성을 표현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이 이어지게 되면서 단군 조선, 위만 조선, 기자 조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단군이든 위만이든 기자든 다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조선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문명이고 지금도 역사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도를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인물들조차도 조선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서 조선을 찾습니다. 100년간 찾아봐야 조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산해경이 있는 것처럼 바로 고조선의 중심 도읍지는 산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설문의자에서는 고조선의 도읍지를 최초의 도읍지를 아사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사달의 그 내용이 그때 당시에 설문회자로 편찬이 되었을 그 당시에 곡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평양에서 찾고 또 어디에서 찾고 쓰잘데기 없는 짓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은 문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은 바로 이런 문맹을 타파해야 된다. 글자를 알면 역사가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사의 그 비중을 가진 그러한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자긍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천독에 대한 이해의 문제인데, 곽박은 천독은 곧 천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천축이라고 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정반대 쪽에 있는, 산동과는 정반대 쪽에 있는 인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인도는 정반대 쪽인데 왜 이것을 천축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건 역시 문맹이라서 그런 건데요. 천축이나 천독이나 같은 말입니다. 글자가 다를 뿐이지 발음과 뜻은 완전히 100%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의 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해를 끼치고 죽이고 이런 의미가 되겠지만, 본래의 이 글자의 뜻은 기른다, 양육한다, 키운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아주 그냥 빛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의미의 도구로서 지금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한자에는 여럿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구, 9구로 쓰는 이 구자, 거기에 사람 인자가 붙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사람의 인자가 있으나 없으나 같은 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라는 것은 본래는 친구, 벗, 가까운 반려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 동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정반대의 뜻이 되면서 원수, 대적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러한 말 중에 불구대천의 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의 구라고 하는 것은 9구가 되면서 원수 이렇게 됩니다. 본래는 동반자, 반려자 이런 뜻인데 정반대의 뜻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한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굉장한 큰 어떤 변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의 좋은 뜻이 완전히 지층 변화를 일으켜서 뒤집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기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조선과 천독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이후에 기록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고조선이 있은 이후에 그 자손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 그러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선 세대의 역사와 또 시조와 선조의 이름이 시대 순으로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바로 이 글자 속에 있는 인물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그들이 남긴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이분들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나는 이러한 분들의 자손이 세운 나라다 하는 뜻에서 무슨 조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락 이 네 나라가 조선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남긴 그 유물을 보게 되면 이 천신에 관한 그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이 되고, 또 유물 속에서도 가장 높거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위치에 그런 글자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로만 봐도 거기에 기록된 초기 상형 문자를 보게 되면 고구려 조선, 백제 조선, 신라 조선, 가락 조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들의 정체성의 고백은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또 단군조선 이렇게 표현했지만 단군조선이라고 안 했다 할지라도 단군국, 예를 들어서 단군국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 유물을 볼 수가 있으면 그 유물을 통해서 글자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고조선 시대에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단군조선이 최초의 고조선이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시점에서
고조선 시대의 시점에서 살았던 인물이 그러한 것을 나라 이름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예를 들어서 어씨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조선이라는 그 이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없는데 후족부터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군조선은 바로 조선의 후에 단군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운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역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다, 또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분들조차도 고조선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고조선을 뺀 나머지 후손들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의 고조선의 역사는 단군조선보다 앞서 있다, 먼저 있었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독이라는 것입니다. 천독, 여기에 대해서 곽박은 이 천독은 천축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이 독과 축은 요 글자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 뜻과 발음은 100% 똑같습니다. 즉 일란성 쌍둥이처럼 똑같은 그러한 뜻과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축이 천독이다 하는 것은 이건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뭐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천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독과 똑같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천축국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천신 하나님이 시작한 이 역사를 이어서 계속 그 자손들이 이 역사를 이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 대륙 안에서도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망했지만 그 나라들 속에서 천신 하나님을 시조로 인식했던 그런 나라는 너무나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조선은 오늘날 현재의 낙랑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독은 천축이다. 천독은 천축이고 그 나라는 그러니까 천축국은 도덕을 귀하게 여기고 문서가 있고 금문이 있고 또 이 화폐가 있었고 부도가 바로 이 나라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마치 불교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점차 안드로메다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부처가 한국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부처님의 생존 연대가 기원전 600년대가 될 터인데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군조선보다 이른 시기가 될 것입니다. 즉 기원전 2333년보다 이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부도가 이 조선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기원전 600년대에 있었던 이런 부처님의 시작이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지고 1700년 이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불교가 있었다 이런 말이나 같은 것 아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 그리고 부도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불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한술 더 떠가지고 뭐 조선 사람의 혈통이니 이런 설명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참 납득할 수가 없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설명들입니다. 그리고 동진 대흥 4년 이것은 기원 후 AD 321년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천축호왕, 천축국의 호왕이 진귀한 보물을 이렇게 헌납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천축이라는 말은 부도하고는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이 동진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산동반도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호왕이 진귀한 보물을 바쳤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천축이라는 말은 인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산해경에 있는 것처럼 또 곽박이 설명한 이 내용처럼 하나님이 다스린다. 천독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시조로 여기는 그 나라의 호왕이 진귀한 보물을 바쳤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고 제대로 된 이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번 헛짓하고 이 역사를 장난삼아 하기 때문에 뭐 지나쳤나요? 그렇다면 역사를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부처가 우리와 원래 하나의 혈통이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역사를 제대로 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조선은 곧 낙랑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천독 곧 천축국이다 곽박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독과 축은 같은 것입니다. 글자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발음과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왕순경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눈치를 챘습니다. 천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별도의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 천독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 양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진나라 대흥 4년이면 321년인데 이미 설문회자가 나오고도 뭐 한 20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은 설문회자를 못 봤던 것일까요? 이 독이라는 거 설문회자에 보면 독이나 축이나 같은 걸로 돼 있고 두터울 후, 도탑다 하는 두터울 후 이런 의미로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왜 그것을 이해를 못할까? 설명을 대놓고 했는데 이 양반도 그것을 못 본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고조선 이것은 산해경에서 그리고 곽박이라는 이 분이 아주 정확하게 조선의 성격에 대해서 천독, 천축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축이라고 읽지만 이것이 설문해자가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이것은 독으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박이라는 분이 아주 또 사람들이 조선이다, 천독이다 이것을 이해를 못할까봐 덧붙여 설명한 것이 천축인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더 난해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인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곽박은 찰떡같이 얘기했는데 후대의 학자들은 개떡같이 2000년 동안 이것이 인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해경에 있는 최초의 고조선의 기록이 그것은 매우 고고학적 발견이나 또 문자학적으로나 그 다음에 의문학적으로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는 조선의 역사의 기록으로도 보면 매우 정확한 그리고 아주 간결한 그러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 하면 보통 우리가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형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고대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그런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 호랑이라고 하는 것은 토템입니다. 이것은 한민족으로서 외가인 동시에 혼인의 상대가 되는 그 상대 족단의 그 수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토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으로 장가간
바로 조선의 후예 남자 그 인물이 그 족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 족단이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독 할 때 그 독자처럼 바로 이 호랑이가 그렇게 보호를 하니까 이건 천독이 아니고 호독, 호덕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때 당시가 푸나로아 사회였고 남자가 장가를 드는 그런 사회였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유물을 직접적으로 이 안에 표현된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보다 자세한 그 내용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유물 이것을 좀 상세하게 살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도는 1에서 시작되었고 그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음양의 기운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만물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형성이 된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이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1이라기보다 이것은 신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1이라고 하는 것,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상형문자로 하게 되면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신 하나님이 바로 이 신이라는 이 글자를 자신의 시칭으로 했는데, 따님은 이 아버지의 이 이름자를 따라서 상하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상하대칭으로 하게 되면 똑같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90도 옆으로 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신이 되는, 세 번째의 신이 되는 희화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인데 아버지를 따라서 이 세워진 신자를 상하대칭으로 해야 되는데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90도로 이렇게 꺾으려고 해도 이미 누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부득이 이 사이에 사선으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이 모여서 하나의 모양을 갖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세 분을 합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이를 일러서 삼합야, 셋이 합쳐진 모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으로서는 이것은 삼신을 모신 사당이 될 것이고, 또 인물로 말하게 되면 총체적으로는 세 분, 이 삼신을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분이 세 번째 인물, 그래서 희화씨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엔 글자가 이제 생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수와 서수의 구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냐, 세 사람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 유물의 형태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점은 바로 천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따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따님에서 시작됐다 이 말은 성립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 최초의 천신 하나님 이것을 일로서 이렇게 그때 당시 설문해자가 나타나는, 또 회남자 천문훈에 있으니까 후대에 이 하나만 살아남아서 이것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일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신에서 시작되었다. 신, 최초의 천신, 신자니까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본래의 의미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는 천신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자체로는 변함이 없고 음양의 기운으로 나뉘었다. 이것도 음양으로 나뉜 건 뭡니까? 아드님과 따님이죠. 천신의 아드님과 따님 이렇게 돼서 이 두 족단이 바로 서로 사돈관계가 되기도 하고 서로 독점적인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은 바로 삼촌이면서
나중에 시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장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물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최초의 천신 하나님이 태양을 자신의 토템으로 했듯이 그 후손들 중에서 그 토템의 첫 사용자가 되는 인물은 또 다른 그러한 의미가 있는 토템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지 만물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토템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만물이 형성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문의자에서는 또 특히 3이라고 하는 것, 이 3이라는 것을 천지인의 도라고 했습니다. 천, 지, 인, 신자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대의 설명에서는 이 3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이지만 천신지신 인신에 해서 천지인의 도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를 일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라에서는 신도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신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신을 비롯한 삼신의 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신라의 금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 신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바로 이 삼신을 매우 정확한 개념으로 하게 되었고, 또 가락국의 유물 거기에서 보면 거기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죠. 이거 다 신자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기에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고, 이건 한나라 때의 방식으로 나타낸 삼신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삼신을 표현한 것이 이것이 있고, 또 이런 삼신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삼신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삼신도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또 유물 속에서 보면 삼신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꽃이 있고 태양 두 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다양하게 이 삼신을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까지 문맹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 각각 다른 글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해자의 설명을 굉장히 난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 또 산해경에 나타나는 기괴한 그러한 모양을 참 이거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형상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이해했던 우리 선조들의 관념 속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지인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신의 도일 것이고, 천신, 지신, 인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1에서 2가 생겨났고, 2에서 3이 생겨났고, 3이 생겨남으로 해서 만물이 생겨났다. 이 천문훈의 이 설명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템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조선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는데 그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칼을 차며 짐승을 먹이고 큰 호랑이 2마리를 곁에 두고 부리며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싫어하는 겸허의 덕성이 있다. 그 땅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무궁화가 언제부터 한민족의 그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서가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민족의 꽃으로 된 것은 고조선의 출발과 더불어 이 무궁화 속에 있는 천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에 이 붉은 이 신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신자 주변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떠오를 때의 색이고 태양을 상징할 만한 그러한 색깔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시조로 인식하는 그러한 한민족의 나라에서는 무궁화가 바로 민족의 꽃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조선이라는 글자의 한가운데 세워진 이 신자가 바로 무궁화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큰 호랑이 2마리를 곁에 두고 부렸다고 했습니다. 큰 호랑이 2마리를 옆에 두고 부렸다. 이것은 거꾸로 된 것이죠. 이것은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으로 장가든 바로 조선의 남자 아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해외 동경에서는 거꾸로 이 조선을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 호족의 사내가 둘이 장가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호랑이를 곁에 두고 부린 것이 아니라 두 마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엔 푸나로아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장가를 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천신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남자의 상징으로 출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여자는 양잠신, 천신 하나님의 따님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족단이 이렇게 서로 간에 독점적으로 혼인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이 글자, 이것은 이거 안에 있는 이 글자는 행할 행자입니다. 행할 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둘과 여자 둘, 천신 하나님, 고조선 시대에 시작된 그러한 이러한 혼인제도를 행한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는 아라고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차. 왜 다음 차입니까? 이 글자로서 독점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글자 안에는 한 사람 말고 또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호랑이 두 마리가 왔다는 것은 호족에 속하는 그 족단의 남자 둘이 바로 한민족, 그 양을 토템으로 하는 그 족단으로 고조선의 족단으로 장가를 들어서 왔다. 그래서 그를 잘 보호하고 다음에 후계자로 삼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를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고조선 시대의 그 사회상,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해외 동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조선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고조선은 평양에 있었다, 한반도에 평양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조선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식했지만 유물 발굴, 문짝, 어문학, 유전자 분석 등 역사의 시작이 대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우리가 대륙에서 사실상 밀려나가지고 이 땅으로 우리가 온 것입니다. 본래의 우리의 고토는 산동 반도를 비롯한 발해만, 그리고 심지어 좀 더 그 발굴 성과를 보게 되면 호남 지역까지 이렇게 바다를 끼고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는 문헌 중심의 그러한 역사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대에 들어서는 고고학, 유물 발굴을 통한 그러한 역사 추적이 더 활발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헌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방위적으로 고대 역사를 추정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학, 우문학을 통해서 고대 문자의 의미와 음가를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자학은 수많은 만 점이 넘는 그러한 고대의 금문을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번역을 시도해왔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맞지 않았다.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구학파 때문에 아무리 그 시대 천년 이전의 유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억지로 구겨 넣어가지고 천년 이하의 주나라 이후에 그 유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무리한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은나라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유물을 통해서 그 집터라든지 또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니까 그건 실물이 드러났으니 부인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서 은나라까지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은나라가 전체가 아닙니다. 은나라보다도 1500년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유물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유물 속에도 고대 상형 문자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모르는 문명이니까 글자를 모르면 그건 다 그림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양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왜 그런 문양이 나왔을까요? 원래 고대 상형 문자 말 그대로 그림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글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점차로 내재적인 규칙이 생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한자로서의 글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원형이 되는 글자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냥 그림으로써 그러나 의미는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고, 뭐 흔히들 말하듯이 원인을 모르면 의사는 그걸 신경성이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 상형 문자도 모르면 그림이다. 그리고 무슨 문양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거기에 흡사한 그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곡입니다. 고곡은 양잠신을 나타낸 것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굽었네. 그래서 재료는 옥으로 했네. 그러니까 고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고곡이라고 바단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대문구문화 토기에 들어있는 그러한 글자, 문양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카락국 이때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자가 시작되는 최초의 글자들이다. 그 글자가 우리 유물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된 글자다 해서 시체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고조선의 인식 전환은 문헌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을 또 DNA 이런 것을 통해서 해도 한반도는 고조선의 도읍지가 될 수가 없다. 물론 영양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 강력, 이것은 산동 중심, 그 다음에 호남성에서 발해만 일대에 바다를 낀 그 일대 강력이 고조선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의 시조는 누구인가? 바로 최초의 시조는 천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선조는 삼신을 구성하는 그 아드님과 따님을 포함한 그 세 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씨라든지 또 어록 토템을 삼은 그 인물이 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이렇게 문자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균 박사님은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그 문자 해석에 고대 음가를 해석하는 그러한 기초를 닦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긴 업적은 아마 전설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그러한 해석을 해오신 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입증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의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면서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앞에 어떠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본시 조선이라는 명칭이 이제까지 선학들이 글자풀이를 하여 온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낙랑군에 조선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한민족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한족들은 자국주의의 타민족을 오랑캐라고 한다. 자기 말고는 오랑캐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의 입장으로는 정복된 오랑캐에게 거룩한 해돋는 곳과 이와 같은 명칭을 붙여두었을 가능성이 까닭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선은 단순한 부정명이거나 지명의 미화표기요 자칭일 것이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명이라기보다 시칭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의 과정을 이 나라의 이름 안에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조선이라는 이 나라 이름, 국호 자체가 고조선의 역사를 압축한 것입니다. 압축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남긴 고대의 금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바로 그 시대의 영상들이고 의고학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와 선을 합성한 조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은 단순히 해 돋는 곳, 신선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라 고조선족으로 일컬어지는 종족의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분은 문자만어를 가지고 발음문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조선의 성격을 파악해냈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족의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때의 특성이라는 것은 조선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내내 한민족이 시작이 되는 천신 하나님은 저 한족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선조로 인식을 했지만 북의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북의 사회로 볼 때에는 한족으로서는 이 천신 하나님은 외조가 되기 때문에 비중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홀대를 했고 점점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천신 하나님을 다시 중화 3조로 부활을 시킨 것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도저히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북 공정을 위해서 천신 하나님, 신농 하나님을 바로 중화 3조로 근대에 들어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이 고조선의 시조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구나 남의 조선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창균 박사님은 고조선족으로 일컬어지는 종족의 특성, 다시 말하면 조선의 특성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단군 시대의 도읍지였던 아사달의 번역이라는, 즉 훈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이것을 고대 근문을 보게 되면 이건 매우 정확한 그러한 설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고조선의 이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